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살이라고 합니다. 40대 사망 원인 2위도 자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41.9명,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19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요즘은 관련 보도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고 합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유가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할지, 오늘은 자살 예방 활동과 함께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 전홍진 센터장 만나봅니다. 전홍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또 같이 무거워지는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 국가라고 하죠. 이게 19년 동안 이게 지속됐다고 하는데, 매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약 4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걸까요? 네. 네. 안타까운데요. 근데 다행하게도 그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이 통과될 그 무렵이 제일 높았고, 네. 그 이후로 사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때가 15,000명이었고요, 1년에. 네. 지금은 한 13,000명 수준으로 한 2,000명 정도는 감소했는데, 그래도 많이 높은 수준이죠. 그래도 예방운동이 좀 효과가 있나 봐요. 예. 특히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에 근거해서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자살이라는 단어도 잘 꺼내지 않고, 이제 뭐 금기는 아니지만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합니다. 오늘 뭐 달리 표현을 하기가 이게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이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그런 자살 생각이나 네. 충동을 가진 분들을 많이 또 보고, 실제 그 유족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면은 이게 그런 자살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그 직전에 약간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네. 그러니까 좀 또 음주 상태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했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인 맞죠. 거죠. 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 청년층의 자살 시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예. 어떻습니까? 예, 그게 코로나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반전된 게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부터 노인 자살은 지금 우리나라가 2011년에 비해서 지금이 절반으로 감소됐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은 보면은 그 예전에보다 좀 더 이렇게 여러 서비스도 많이 받고, 복지라든가 이런 복지도 것들이 좋고, 확대됐죠. 또 자살 예방 서비스도 잘 받게 되고, 네. 또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청년들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 때 사실은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예.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한 몇 년을. 한참 막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럴 나이에. 네. 그죠?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면 감염되니까. 네. 물론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학을 갔는데 또 뭐 대학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 다른 나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 우리 미래 세대
주역 아닙니까? 청년 네, 세대들은. 그 정신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살 시도한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나눠보면 좀 어떤 고민이 좀 많이 있나요?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을. 네. 또 제가 의과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경로도 많이 보는데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닌다기보다는 못 다니는 거죠. 네. 휴학생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반수를 하려고 휴학한 게 아니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어울리고 서클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학교 수업도 듣고 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인관계라고 이런 게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예. 상처를 잘 받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난 못 다니겠다. 휴학을 하고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 보면은 예전에 힘들었던 생각만 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겼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사회성을 익히고 서로 어울려야 될 시기 그 시기를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청년들한테 네. 조금 영향을 주는데 다행히 평소에 이렇게 좀 사교성도 좋고 예. 액티브한 분들은 대학 들어가서 또 그걸 다 해요. 네. 잘 네. 극복을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3년이라는 코로나 시기가 예.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알게 모르게 줬네요. 예,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줬죠. 네, 네. 이 사실 노인 자살률은 좀 뭐 줄어들고 있다고 다행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왜 그런가요? 남성 고령자들이 여성보다 좀 더 취약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대부분 자살이 전 연령에서 남성이 많습니다. 전 남자들이 또 연령에서. 많아요. 예, 전 연령에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남자들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고 또 힘이 세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그냥 좀 문제를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술도 잘 많이 드시고 예, 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들 중에서는 이게 좀 만성 질환이나 또 굉장히 통증이 많은 질환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사별입니다. 사별. 근데 저는 그런 노인들을 보다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만약에 부인하고 사별했다 그러면은 예. 평소에 그 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별을 하는 경우에 여자분들은 좀 꿋꿋하게 잘 버티는데 남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분들은 네트워크가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또 이게 아파트 밖에 나가면은 또 같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거든요. 네. 남자들은 별로 없고 예. 집에만 있으면서 이제 계속 사회성 떨어지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고립돼 있으면은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이 네. 자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예. 그래야지 이게 정신이 맑아지는데 네, 네.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둡고 예. 눈도 잘 안 보이고 인풋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만의 상상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더 힘든 처지로 보는 거죠. 우리 전홍진 센터장님이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보셨을 것 예. 같은데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을 보면은 뭐 어떤 이분들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 뭐 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돼 네. 있고 국내에서도 연구가 돼 있지만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욱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 감정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뭔가 네. 뭐가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 아. 보통 사람보다 왜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술이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보통 술 마시면 기분 좋고 이렇게 예. 같이 어울리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난다든지 막 욱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있죠, 좀. 네, 돌변하는 그런 분들이 분들.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충동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겹쳤을 때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물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기 컨트롤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좀 관계도 있는데 물론 전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조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분들, 네. 특히 이제 가족이 좀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고 네.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뭐 본인의 뭐 본인 요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예. 환경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뭐 경쟁이 많고 예.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전쟁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격변의 시기를 그렇죠. 겪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경험들 그런 게 영향이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지났으니까 네. 있지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그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많아요. 예.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리투아니아라고 있습니다. 네. 리투아니아도 내전을 겪었죠. 예, 굉장히 심한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유명인들의 이런 보도가 네. 나오면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 모방해서 네, 이런 네. 안타까운 경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네. 모방이라는 게 우리가 뭘 따라한다. 그렇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그냥 따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한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가 굉장히 힘든 뭔가 갈등이나 고민 또 우울감이 있는데 저게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촉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촉발이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랑 뭔가 교집합이 있을 때 그런 게 촉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다룰 때도 굉장히 요즘 이제 그쵸. 조심스럽게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지만요. 많이 네. 많이 참 예. 그렇게 열심히 특히 기자님들이나 네. 방송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이 줄어든데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자살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강다리 가다 보면은 곳곳에 그 SOS 생명의 전화가 네.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2011년 7월에 한강대교에 처음 설치를 했고 지금 20개 교량에 7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14년 동안 만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예. 혹시 제가 그 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은 네. 미국에 이제 모 대학이 있는데 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산 속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다리가 많거든요. 네. 그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모 대학이라고만 할게요. 그게 환경의 영향도 되게 환경 받는군요.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힘든데 마침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거기도 보면은 그 생명의 전화 같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네. 직접 보고 왔고. 예. 근데 전화를 하면서 내 그 생각이 몰입됐던 게 잠깐 이제 다른 생각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몰입됐던 생각이 조금 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안 걸어봐서 생명의 전화 걸면 이렇게 상담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좀 위험한지 판단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요. 조금 판단력을 세울 수 있게 그렇죠. 예, 본인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그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하는 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뭔가 딱 전화를 받았는데 낌새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100만 명 이상의 교육을 받았죠. 네. 그래서 어떤 기미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게 행동적인 특징, 네. 그다음에 언어적인 특징, 그다음에 상황적인 특징 이렇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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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서 네. 자기 사진이나 이걸 다 지워요. 자취를 보통 없애는군요. 자취를 다 없애고 네. 자기 물건을 다 남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올리는 거죠. 거기 대신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요즘 특히 많고요. 예.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고 나는 가치가 없고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 내용을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좀 과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작은 일을 굉장히 크게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위에도. 네. 그리고 뭔가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열등하고 나는 아프고 몸이 네.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적으로는 첫 번째는 부부간에 이제 이혼한다든지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무, 뭐 이렇게 독촉 예. 이런 요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이런 요인들인데 근데 사실은 좀 과다하게 해석을 해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방법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나 네. 언어적인 거나 행동적인 것에 예. 위험하다. 네. 내 가족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알아차렸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때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요.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예,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예. 그거를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말하면서 좀 정리가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봐도 조금 좀 과하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그 듣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네. 그리고 들은 사람은 볼 때 이분이 만약에 좀 그런 생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전문가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뭔가 좀 급박하다. 예.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주는 게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고. 네, 시간을 예. 지연시키고 이 사람이 딱 결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굉장히 그 고민 중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제가 이제 본 분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고민을 해서 잘 그걸 넘겼거든요. 주위 도움으로. 네. 그러고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그 시기만 잘 넘기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손을 잡아준 게 예. 나중에 20년, 30년 잘 지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순간인데 말이죠. 그게 한순간이죠.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네. 사실 자살은 가족들한테도 너무 큰 네, 그렇죠. 상처를 남기잖아요. 씻을 수 없는 두고두고 상처를 네, 남기잖아요.
이 심리 부검이라는 말을 하던데요. 네. 어떤 건가요? 심리 부검은 네. 그러니까 사망한 분들, 자살로 사망한 분들을 이제 우리가 네.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후향적으로 우리가 특히 유가족을 통해서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심리 부검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라 이렇게 들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사고가 있는 직후에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이게 좀 가라앉고 마음이 좀 안정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지나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좀 정리되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초기에는 이제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너 그게 때문이야. 편하거든. 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게 누가 제게 타겟이 되냐면 엄마가 타겟이 됩니다. 근데 엄마는 사실은 그럴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네. 또 애들 좀 야단도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할 수도 네.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는데 네. 하루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엄마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그 자식이 이렇게 떠난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예. 그게 내 탓이라고 이게 짊어지면은 살아가기가 진짜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심리 부검을 해보면은 그 전부터도 계속 기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뭔가 좀 변화가 있고 충동 공격적인 조금 성향, 뭔가 술 먹으면 또 이렇게 과다하게 좀 욱하는 경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거는 그 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전부터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가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고는 가족들이 좀 또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심리 부검을 하는 것이 이제 자살 예방이라든가 유가족들의 어떤 정서적인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물론 저희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 부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각 지역마다 예방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예방하면 될지 지역 사회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죠. 네, 네. 자살 유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네, 네. 그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원래는 자살예방센터하고 심리부검센터가 따로 있다가 이제 통합돼서 네. 만든 거고 제가 심리부검센터장을 4년 정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생명존중희망재단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심리부검을 통해서 원인이 좀 파악이 되면은 네. 그 유가족들이 그런 자살 예방 그 자조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돕고 또 스스로 다른 유족들을 도와주고 네. 그거를 활동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힐링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네. 이 디지털 치료 연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우리 전홍진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스마트폰 네. 또 뭐 AI 그런 생체 신호 분석 네. 이런 디지털화된 것을 기기나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이게 정신 건강에 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예. 꼭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고 뭐 내과나 다른 과도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정신 건강인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고 네. 사실 숨어 계신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정신 건강도 보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요즘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걸 디지털화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러네요. 요즘은 누구한테 상담하기 전에 검색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기는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잘 몰랐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우울한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렇게 장착해서 우리 뇌에 이런 것도 측정을 해주나요? 우리 뇌나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객관화시켜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내가 위험하다 아니다 이걸 볼 수 있나요? 뭐 위험하다까지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금 불안하고 긴장이 스스로 한번 조절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있을 때, 뭐 많이 힘든 상황이겠지만 어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결론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원인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해결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은 해결책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내가 지금 없어져야지 이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생각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전국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네. 광역이 있고 지역마다 전부 다 있어요. 보건소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일단 거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저녁이나 새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존중희망재단 또 국가에서 하는 콜센터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은 그걸 잘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정말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정말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삼성 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 전홍진 센터장과 함께 자살 예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